이진우 전 사령관님, 네, 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오늘 대한민국 군인답게 당당하게 사실 그대로 밝혀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증인 이 사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조사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2024년 12월 17일과 2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받으면서 작성된 조서 2개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요거에 대해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저 형사소송 조서, 관련해 네, 예. 조서 제시하고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해 네. 주십시오. 서울중앙지검에서 12월 17일 진술하신 진술조서, 또 23일 진술하신 2회 진술조서, 두 진술 모두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하고 조서 확인한 뒤에 서명 날인하신 사실 있죠? 예, 저 진술은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술하셨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 있습니다. 절차에 이 있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 절차에 이 있습니다. 증인이 지금 그 붙여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청구인 대리인 측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네. 증인이 말할 수 있도록 좀 네. 허용해 잠깐.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앉으세요. 존경하는 재판관님. 이어서 말씀하세요. 네. 또 요즘 계신 우리 국회 변호인 여러분, 저도 지금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증거인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진행되고 있고, 또 저에 대한 조서에 대한 동의 여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는 이와 관련돼서 저의 변호사와 상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의해서 조만간 결정한 예정인데, 지금 제가 형사소송법에 의거해서 공소 제기된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인 건 제가 알지만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는 것을 양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드리는 질문 잘 듣고 대답하실 수 있는 범위에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방금 제가 제시한 조서 보셨는데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까?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하셨습니까?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증인, 계엄 상황 중에 대통령으로부터 3번 전화 받았다고 진술하였죠. 그 부분도 답변 드리는 것을 제한되는 거 양해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 진술하신 조서를 제시하겠습니다.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제1회 진술 조서 22쪽입니다. 증인, 검찰에서 진술할 때 대통령으로부터 3번 정도 전화가 왔었고 장관으로부터는 셀 수 없이 많이 왔습니다. 라고 3번 전화 온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하셨죠? 이 부분도 여기서는 말씀드리는 게 제한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통화부터 차례대로 질문할 건데 첫 번째 통화 이전 상황부터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증인, 계엄 선포 후에 사령부에 있다가 운전병 전속 부관과 함께 차량으로 국회 앞으로 이동했죠. 네, 증인이 수방사 다른 병력보다도 제일 먼저 국회에 도착했죠. 그 부분은 모르고 그 부분도 좀 제가 답변 드리는 건 제한됩니다. 증인이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 국회 출입문과 외곽 담장에 경찰들이 배치가 되어 있었고 시민들이 주변에 많이 모여 있었죠. 네, 그래서 차량으로 도착한 수방사 병력들이 국회 담장 안쪽으로 진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도착하는 수방사 병력에게 차에서 내려서 경찰 협조를 받아서 담을 넘어 들어가라 이렇게 지시했죠. 그 부분도 좀 답변 드리기가 좀 제한이 됩니다. 증인, 이렇게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을 하고 또 도착한 병력들에게 국회 담장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하던 무렵에 대통령으로부터 처음 전화를 받았죠. 그 부분도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증인, 국회 국조특위에서 군인답게 당당하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 때가 되면 증인이 이 대통령의 위헌적인 지시에 관해서 진술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당당하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힐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에서 그 답변해야 될 건 사실이고.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증인, 대통령이 증인에게 직접 전화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까?
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 증인이 거부해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은 계속 드리겠습니다. 증인 첫 번째 통화에서 대통령이 증인에게 현장 상황을 물어봤고 증인이 국회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했죠.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2회 진술조서 14쪽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검찰에서 진술할 때 첫 번째 전화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대통령께 사람이 너무 많다. 경찰도 우리를 통과시켜주지 않습니다. 경찰에 부탁해서 저희 병력들에게 담을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라는 취지로 말했죠. 이 부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이 보고를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이 수방사 병력이 국회 지금 담을 넘어서 경내로 진입하려고 시도 중인 상황을 보고를 받았는데 왜 들어가는지,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특별히 묻지 않았던 겁니까? 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 증인 피세 승인 조서에 저희 동의 여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그 조서를 가지고 묻는 것은 저희가 지금 동의 여부 부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냥 물어보세요. 제시 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화 이후에도 증인이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두 번째 전화를 받았죠. 두 번째 전화에서 대통령이 아직도 못 들어갔냐고 물었습니까? 두 번째 통화에서 대통령이 4명이 들어가면 1명씩 드러낼 수 있지 않느냐, 안에 있는 사람 끌어내라 라고 지시하였죠. 아니 거부한다고 말을 해주세요. 예. 왜냐하면 녹취가 안 예. 되기 때문에. 저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 12월 17일 조사 당시에 검찰에서 대통령이 4명이 들어가면 1명씩 드러낼 수 있지 않냐, 안에 있는 사람 끌어내라 라고 하셨다고 진술하신 적 있으시죠?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2회 진술 조사 당시, 2회 조사 당시에도 대통령이 4명이 1명씩 들고 나올 수 있지 않냐라는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라고도 진술했죠.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검찰에서 이 제가 말씀드린 2번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조사에서 대통령의 3번 통화에 대해서 그리고 그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관되게 답변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 부분도 답변드리지 않겠고 저희 재판에 있을 때 그 부분은 다툴 여지가 많습니다. 증인이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그거는 저의 조사 기록을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동의한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그 내용의 마지막에 검찰에서 제시한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4명이 1명씩 끌어내야 하는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 증인 조사 받을 때 제가 당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는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죠.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대통령의 지시를 들은 다음에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에게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라고 지시했죠. 그 부분도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이 4명이 1명씩 들고 나오라는 말을 하면서 체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죠.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통화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이후에 증인에게 한 번 더 전화했죠. 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 세 번째 통화에서 대통령이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라고 질책하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라고 지시했죠. 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
이 부분 역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세 번째 통화에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진술했죠. 답변 드리기가 제한됩니다. 증인이 문을 부수기 불가능하다고 하자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죠.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대통령이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기억난다라고 진술한 것은 맞죠? 그 부분도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절차 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진술 조서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진전된 일입니다만 진술 조서 자체의 문구를 그대로 따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시하는 효과와 마찬가지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 취지를 가지고 묻는 것은 모르되 진술 조서의 문구 그대로를 축자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진술 조서 제시와 효과가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조서의 내용의 취지를 묻는 방식으로 신문하겠습니다. 아니 진술 조서를 언급하지 마시고 네. 그냥 물어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증인 혹시 피청구인 면전이 아니고 가리개 설치된 상태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전혀 그건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군인으로서 제 직책과 또 그 명예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신문 계속하겠습니다. 8항입니다. 조금 바꿔서 묻겠습니다. 증인은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수방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계획을 세웠죠.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증인 대국민 담화 직후에 김영현 장관이 주재하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참여하였죠. 네. 그 부분은 대답하셨고, 그러면 그 회의에서 김영현 장관이 수방사령관인 증인에게 기존에 하달했던 임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하라고 했죠. 그건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그럼 당시에 회의에서 김영현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수방사는 이상 없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은 사령관은 먼저 나가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김영현 장관이 기존에 하달했던 증인의 임무를 실시하라고 했던 것으로 기록상 확인이 되는데, 김영현 장관이 기존에 하달했던 임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제한이 됩니다. 갑 제15호증의 2 보도 참고자료 4쪽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12월 2일에 휴대폰 메모장에 의명 행동화 절차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이 메모를 작성한 사실이 있죠. 이것은 증거로 채택된 내용입니다. 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디지털 증거인데 형사적 같으면은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야 하고 엄격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진술과 증거에 있어서 아무런 포렌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디지털에서 인용했다는 것을 메모로 띄우고 이런 방식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디지털 증거는 국민들의 어떤 신뢰성이 굉장히 높지만 실질적으로 변조라는 게 앉으세요. 굉장히 앉으세요.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거쳐서 증거 능력 조사를 거쳐서 제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똑같은 말 하지 마시고요. 지금 몇 호증이죠? 15호증의 2, 15호증의 2입니다. 15호증 2 증거 체부 한번 보세요. 채택됐어요? 예, 물으십시오. 채택됐습니다.
김용현 장관의 지시로 이 메모 작성하셨죠? 요것도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제한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 재판 때 이것에 대한 정확한 배경은 설명할 겁니다. 오늘 이 자리는 증인의 형사재판이 아니고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입니다. 증인 국회에서 이 메모 김용현 장관의 지시로 작성하셨다는 거 인정하셨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이 메모에 보면 최초 부인님, 이 부인은 VIP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최초 부인님 대국민 연설 실시 전파시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상황을 상정하고 이후의 조치사항 정리한 거죠.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3번 쪽에 흑복 및 안면 마스크 착용, 칼라 태극기 부착, 야시장비 휴대, 개인 공포탄 개인 불출 이런 내용은 바로 다음 날인 12월 3일에 수방사 병력들의 출동 상황과 일치하지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습니까? 휴대한 물품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고요. 공포탄 개인 불출 시행하셨죠? 그것도 여기서는 이유는 말씀 못 드리고 이것도 제가 오늘은 진술을 좀 거부하겠습니다. 공포탄 개인 불출하신 상황은 있죠?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도 공포탄 개인 불출했죠? 12월 3일 계엄과 관련돼서 불출을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제가 먼저 소집을 시키면서 훈련 목적을 하기 위해서 공포탄을 불출하라고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연결이 돼 버렸습니다. 이 메모에서 본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국회 본관을 의미하죠? 여기서는 좀 말씀드리는 게 제한이 됩니다. 이 메모에서 대테러 대기부대를 선투입해서 본관에 배치하고 후속대 1개 대대 이상 투입하고 이 협력단 국회 협력단을 말하는 거죠? 말씀드리는 것이 좀 제한되겠습니다. 국회 협력단 지원하에 구역을 3일 배치한다. 이 내용도 바로 다음 날인 12월 3일 밤에 증인이 취했거나 취하려던 조치와 동일하지요. 말씀드리는 게 제한됩니다. 이 메모를 보면 이 메모를 12월 2일에 김용현 장관에게 작성한 이후에 보고했죠. 그것은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이 평생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이 이 자리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내용들을 모두 묵비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말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보다 떳떳하게 이를 밝히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길 아닙니까?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지금 모든 진술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이의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 화상기에 아까 전 메모가 계속 띄워져 있는데 질문도 그 내용 관련이 끝났기 때문에 화상기에서 치워주시는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시죠. 이 메모를 보면 김용현 장관이 증인에게 미리 하달했다고 하는 임무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비상기엄이 선포되면 이 보고 내용처럼 수방사 병력을 국회 본청에 투입해서 국회를 통제하라는 임무 아니었습니까? 이거라니까. 네. 예, 지금 이 질문을 계속 하시는데 사실 12월 2일 날 국방부 장관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오전에 뭐였냐면 서울에서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수방사는 어떻게 절차가 되고 역할이 뭐냐.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4, 50분간을 전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에. 그런데 장관님께서 또 전화 오셔서 야, 네가 말한 건 통합방위 절차가 다 알겠는데 야, 내가 머리에 다 안 들어오니 좀 정리해서 빨리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아마 오전에 어딘가 현장 지도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쳐서 보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통합방위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민과 소통,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는 유관기관들과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그 다음에 저희 자체의 통합방위 사태 때 매뉴얼에 맞춰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쭉 정리해 본 다음에
빨리 보냈던 겁니다. 텔레그램으로. 그래서 근데 참 안타깝게 이게 12월 3일 날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작전 구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는데 다음 날도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제가 비상계엄을 이해했을 때는 어떤 정확한 목적이라든가 또 어떤 과업이 없었기 때문에 상황만 인식하고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한 건 군인으로서 야, 이러면 이 상황이면 내가 통합방위 항상 훈련돼 있던 그 절차대로 하다 보니까 거의 일치된 겁니다. 통합방위 매뉴얼에 비상계엄 선포 시의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비상사태로 돼 있을 겁니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비상 상황에 대국민 담화를 선포하는 내용이 통합방위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또 장관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다가 국회라는 부분을 언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회와 관련된다면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거는 저희가 통합방위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모든 게 공론화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했었습니다. 그러면 김용현 장관이 국회에서 발생하는 비상 상황을 특정해서 매뉴얼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네요. 작성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저한테 상황을 저희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셨고 저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라고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린 거였어요. 갑 15호증의 2에 3쪽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김용현 장관에게 아까 그 메모로 작성한 서울의 국회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수방사가 조치할 상황에 대한 보고를 휴대폰 메모장에 작성한 이후에 또 본인의 휴대전화로 문을 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 쇠지렛대,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요? 등을 검색한 사실이 있죠. 예, 이것도 그거를 작성하다 보니까 용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 도구가 이름 뭐지?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그 워딩을 넣을 때 문을 부수는 이런 단어를 썼더니 쇠지렛대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쇠지렛대를 거기다가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사 보고서인데 보통의 형사 재판 같으면은 이 증거 절차를 거쳐서 제시될 수 없는 문건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아까 전에 조서와 마찬가지로 제안합니다. 예. 네, 계속하십시오. 증거 채택된 데 대해서 계속 같은 취지로 항의하시면은 저는 신문을 방해하는 거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십시오. 증인은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국회를 염두에 둔 수방사의 조치 상황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자 그 과정에서 문을 열거나 부수는 상황이 있을 것을 예정해서 이런 것들을 검색한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이 자리에서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거 거부합니다. 파랑 묻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증인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한 뒤에도 대통령으로부터 한 차례 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죠. 여기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 부관이 얘기하기로는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된 다음에 대통령이 증인에게 한 차례 더 전화를 걸었고 그때 뭐 190명 들어왔는지 확인도 안 되고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런 통화를 한 기억이 있지 않나요? 지금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지금 우리 총부인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는 것과 또 제3자가 하는 얘기가 저의 기억이 없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거고 지금 저희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저의 내용이 대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증인의 뭐 부관이든 증인의 다른 뭐 조성현 대령이든 뭐 김창hat 단장이든 여러 다른 부하들의 진술 내용이 특별히 어긋나거나 다르다고 보이지 않고 서로 동일하고 비슷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장님 제가 잠시 당시 상황을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까? 해보십시오. 네. 저는 그때 아마 컨테이너 4분의 1 크기 안에 밀폐된 공간, 그러니까 차 안에서
핸드폰 3개를 가지고 지휘를 했습니다. 창문 2개를 통해서 바깥을 보면서 상황을 인지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전화는 한 번도 끊어짐 없이 쉼없이 전화가 오고 갔습니다. 지시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런 과정에 아마 군인들이면 장갑차 안에서 무전기 3개 들고 작전을 하면 무엇이 기억나고 안 나고 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진술할 수 있는지도 제가 궁금하고, 저도 지금까지도 마치 조각이 편린된 것처럼 생각이 안 나서 12월 31일 날 우리 검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했을 때, 그때 저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구나라는 그 2시간을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저보고 다 얘기하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건 굉장히 위험하고 오히려 위증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다는 것을 양해드리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증인에게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인 군인으로 평생 복무하시면서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없죠? 수방사 병력이 국회에 출동한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증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이날 이전에 전화를 받은 적 있으십니까? 처음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굉장히 이례적 상황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평소에 직접 전화도 하지 않는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지시해서 또 그리고 질문 사항하고 자- 실무 확산기하고 전혀 관계 없는 것이니까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부분은 비상계엄이라는 제가 비상 질문 상황이니까 제가 그런 아직 일이 있을 수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증인, 제가 질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례적인 상황에서 또 대통령이 직접 전화로 지시를 하는데, 대통령의 지시 내용에는 4명이서 1명씩 끌어내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문을 부수고 나서도 들어가라, 뭐 총이라는 단어, 체포라는 단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차마 상상하기 어려운,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그런 충격적인 대화를, 그런 지시를 내렸는데 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누구라도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총, 체포, 문을 부숴라 이런 단어들을 기억한다고 진술했는데, 그것은 그 복잡한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고 그 지시의 내용이 전혀 일상적이지 않은 굉장히 독특하고 이례적인 단어나 지시였기 때문에 증인이 그런 부분들을 기억해서 진술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제한이 됩니다. 14만 가항까지 생략하겠습니다. 증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이나 또 계엄 중에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 증인에게 이 사건 계엄이 짧게 끝날 것이라거나 경고성 계엄이니까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하면 뭐 바로 철수하고 임무가 종료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신문 남는 부분 추후에 재주신문 때 혹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6분 남겨놓으세요. 예. 증인은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증인의 혐의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신문에 아까 잠깐 답변하신 게 있는데요. 그 부분 좀 먼저 확인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검찰에서 진술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술한 부분이 기재되지 않아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재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하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게 맞죠? 그 부분도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계엄 당시에 수방사령관이었죠? 네, 증인은 계엄 선포 시에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에 병력을 투입시킨 것이죠. 그렇습니다. 증인의 병력 투입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한 지시였죠. 이 부분은 좀 제가 재판관님, 제가 이 부분은 좀 제가 하세요. 설명하세요. 예. 12월 3일 날 대통령님께서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실 그 직전에 장관님께서 미리 부대에 좀 가서 대기하라, 무슨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듣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국민의 대표이시고 또 국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이 또 저 개인적으로는 알기론 검찰총장님까지 하셔서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아마 전문가 아니신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또 전 세계,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위법이다, 위헌이다라는 생각을 하등에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적법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 그거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군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님이 국민 담화를 한다는 것은 전략 지침입니다.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지만 군인들한테는 상황 인식을 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기서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대통령님께서 탄핵 얘기를 하시면서 사법 기능이 정상화가 안 되고 또 행정 기능이 뭐 정상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제가 통합방위 해서 비상사태와 관련돼선 서울에서 임무 수행하다 보니까 5개 법령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비상사태와 관련돼 있는 건 통합방위, 민방위법, 예비군 기본법, 그 다음에 개헌법, 그 다음에 충무사태입니다. 이 5가지를 항상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사태 하면은 무슨 상황인지 압니다. 근데 거기서 그 언급하셨을 때 계엄령에 이런 문구가 있는 게 알고 있었어요. 어떤 여러 가지 교란적인 이유로 그 행정과 사법 기능이 어떤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계엄령이 선포되는 조건이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법은 아니면서 이게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질문 주셨는데 예. 김용현 장관이 국회로 출동 지시를 하셨을 때 그거는 제가 추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예. 이해했던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증인은 개헌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예하 부대를 국회에 출동시켰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무력을 행사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다른 불법 행위를 저지르도록 지시한 바 없죠? 없습니다. 그 이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결이 되는데 그것도 추후에 제가 계속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혹시 제가 여쭤보는 거에 미흡하면 그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증인은 개헌법에 따라 개헌 발령 시 매뉴얼대로 예하 부대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하였을 뿐이고 내란죄로 체포 구속된 부분은 되게 억울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예하 부대를 출동시키지도 않았을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7번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누차 너무 많은 전화를 받아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헷갈린다는 취지의 진술을 자주 해왔습니다. 증인은 전속 보관에게도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으시죠? 사실 전혀 기억나지 않아서 12월 5일인가 6일 날 예. 부관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얘기를 있었냐? 내가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난다. 예. 라는 얘기를 부관한테 물어본 기억이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증인은 수사를 받으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유도신문을 하였고 그 다른 사람들의 기억에 따라 증인 스스로 자기의 진술을 이렇게 맞춘 경우도 있었죠. 그거는 검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거는 제가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엄 전에 상황에 대해서는 약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대통령, 국방부 장관, 경호처장, 그다음에 방첩사령관, 수반사령관이었던 증인 등이 몇 차례 모이는 자리가 있었죠. 네. 몇 차례 모이게 된 것은 증인을 포함한 참석 지휘관들이 수도권 방위와 대통령 경호 등에 대해서 협조 부대들이라 함께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진술하고 싶지 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방위에서 야전에 근무하는 지휘관들은 대통령과 식사 한번 못 하는데 증인, 방첩사령관 등은 자주 한다.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고 증인을 포함한 몇몇 지휘관들이 대통령 또는 장관에게 편애를 받는다.
아니면 미리 계엄을 모의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선동하는 것이죠. 사실이 아니면서도 그 모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장군들이 있는데 그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엄사령관 박한수는 참석한 사실이 없죠. 네? 예, 그 자리 모임 자리에 참모총장 박한수는 참석한 사실이 없죠. 네. 비상계엄 발령 시에 당연히 상황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은 12월 3일 오전에는 당일 이제 계엄이 발생한 그날입니다. 오전에 일상적인 회의와 현장 지도를 하였고 오후에는 병원 진료도 하였고 또 이발도 하셨고 저녁에는 수방사 예하 5개의 사단장, 여단장 및 그 배우자들과 함께 매년 열리는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후에 8시 30분까지 그분 사람들과 차단까지 하였죠. 네. 그리고 귀가하셨죠. 그 저희 공간에서 제가 예, 공간에서 하셨습니다. 2차까지 하면서 예. 사진까지 찍어주고 보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모습은 제가 관사에서 설거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퇴근해서 관사에 있는데 9시 50분경에 김영경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부대에서 대기해라. 잠시 후 TV로 대통령 담화문을 시청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은 있으시죠? 그냥 부대로 들어가서 대기하라고 하셨지 아, 담화 얘기나 대통령 담화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계엄을 선포한다는 사실을 대통령 TV 담화로 처음 알게 된 것이죠. 네, 제가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통상 YTN에 예. 보면 무슨 상황이 있으면 먼저 TV가 먼저 나옵니다. 예. 그래서 YTN을 틀어보라고 하는 상황에서 곧 이어서 나왔던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엄 당일 증인의 행적을 보면은 예하대 지휘관들 및 그 배우자들이라 동반 부부 모임까지 하고 한 것을 보면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미리 알지 못한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죠?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다 연관이 돼 버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증인은 2024년 12월 6일 계엄 이틀 후에 김병주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김병주 TV에 출연한 바 있죠. 그렇습니다. 예, 김병주 국회의원이 먼저 인터뷰하자고 한 것인가요? 그것보다는 예, 저희 부하들이 예. 그 전에 아마 특전사령관이 아침에 그 부분에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상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예. 근데 나중에는 우리 저 특전사령관님께서 부하들에게 굉장히 미안해서 예. 내가 꼭 이거 얘기해야 된다 하시면서 본인은 알아서 하시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 부하들이 우리 수방사 그때 들어갔던 부대 우리 부하들의 입장에서 지휘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명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주요 우리 참모들이 사실 이렇지만 꼭 오늘밖에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예. 저 사령관님께서 책임지시고 하셔야 됩니다 해서 그때 동의했습니다. 12번을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김명주에게 인터뷰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뭐 질의사항이라든지 답변할 내용 그런 건 상의한 사실이 없죠?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0호 중에 10 동영상 좀 재상해 주십시오. 예, 김병주 TV에 나온 얘기입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는 그때 이제 사안이 심각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YTN을 사무실에 YTN을 틀어놓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 대통령께서 긴급 담화를 하시는 마지막 가운데서 동시에 제가 봤습니다. TV를 보고 아셨다? 네네. 그래서 지통제지를 받고 그러면 명령은 언제 수령했습니까? 주요 지휘관 회의 BTC를 시작을 그렇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주요 지휘관 하상 회의를 먼저 시작했잖아요. 네. 거기서 임무를 준 모양이죠. 아닙니다. 그 긴급한 상황에서 네. 수방사령관은 먼저 네. 자리를 떠서 출동을 해라 네. 하셔서 제가 나오는데 어디로 출동하라고 지시? 거기서는 말씀하시고 네. 별도 임무가 있다 이렇게 네. 하셔서 나왔는데 이제 다시 폰으로 연락이 오셔서
저 국회로 가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국회로. 네. 그럼 특임단을 보내라고 임무를 줬습니까? 그런 그런데- 구체적인 건 아시고 네. 국회로만 가셨는데 네. 저희는 수방사가 서울에 있는 국가 중요 시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도 국가 중요 시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운영할 수 있는 부대는 항상 비상대기하고 있는 그 우리 저 이번에 있는 그 3호 특임 부대였습니다. 특임 부대에게 임무를 줬다고 예. 하셨죠. 그럼 보내면서 임무를 준 것은 뭡니까? 보내면서 인물 주는 거는 딴 거 없었고 네. 너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일경비단장 또 우리 참모장 저가 이 상황에서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서울 시민의 안전, 네. 다치는 거라든가 무슨 일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출동한 장병들이 다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장병들 서로 이렇게 서로 챙겨가지고 안전하게 해라. 그러면서 참모장이 저한테 건의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비 중에 총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휴대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네. 얘기해서 그 타당하다 제가 얘기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예. 아까 그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아마 인터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증인은 대통령 계엄 선포 후에 국방부 장관 주관 화상회의에 참석했고 장관이 증인에게 나가서 출동 준비하라고만 했죠. 네. 예. 직후 장관이 전화로 증인에게 국회로 가라라고만 했죠. 국회로 즉시 출동하라고만. 예, 출동하라. 예. 국회로 가라는 말 위에는 구체적으로 국회 어디로 가서 어떤 임무를 수행해라 이런 지시는 없었죠. 네. 수방사는 비상 상황에서 서울의 국가 중요시설 72곳을 방해하는 것이 기본 임무고 국회도 그 중에 하나였죠. 네. 2004년도 한 해만도 50군데 중요시설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였죠. 예, 제가 부임해서 예, 제일 많이 예전 전 사령관님들한테 조언을 들은 것이 예, 지난 10년간 서울에서 통합방위 훈련을 유관기관과 한 적이 없다. 군인들만 했다. 그래서 너는 수방사령관 할 때 책임지고 유관기관과 함께 모든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예. 훈련을 해서 이것이 일상화되게 해라.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게 목표여서 그렇게 쭉 해왔습니다. 예. 당연히 훈련할 때는 총을 메고 하는 거죠. 기본 복장 갖추고. 그렇습니다. 예. 공경합동 통합방위 훈련 매뉴얼이나 2004년, 2024년도 50곳 했던 통합방위 훈련에 따르면은 수방사 임무는 시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물의 외곽방위, 경계를 담당하는 것이 임무죠. 병력들이 없기 때문에 예. 국가 중요 시설이 다 규모가 다릅니다. 예. 근데 작은 데는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예. 크면은 핵심 시설을 정합니다. 예, 핵심 판단해서 시설. 그럼 그 전체 기능이 돌아가는 핵심 시설을 정해서 그 핵심 시설의 외곽을 대치선을 만들어서 그 시설과 외부랑 접촉이 안 되게끔 차단하는 게 저희 이제 특임 부대들의 임무고 예. 만약에 그러니까 위협을 할 수 있는 적이 안에 들어가 있거나 또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707에서 와서 예. 진입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저희가 상황을 평가해서 알려주고 유도하는 게 저희의 임무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시설을 방위하고 경계한다는 것의 의미가 시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관계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한 게 맞죠. 그렇습니다. 증인은 평소 훈련 매뉴얼에 따라서 국회의 가장 중요한 건물인 본관 국회의사당 건물의 외곽 방위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랬는데 사실 그 국회 안의 상황이 어떤 줄 몰랐습니다. 뒤에 또 계속 질문이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죠, 이거는 그죠? 네. 예. 그 배원 발령 후에 증인은 작계와 지침에 따른 국회 방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병력을 국회로 보내야 했는데 부대 내에는 지휘관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상태여서 그나마 바로 동원할 수 있는 5번 대기 조처럼 상시 대기하고 있었던 초동 조치부대인 3호 특임대 일부를 보내게 된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좀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절미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 출동 시에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들의 본관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하라 이런 지시를 받은 바 없죠. 그런 출동 적은 시에 네, 예. 없습니다. 저 125증의 11 동영상 재생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건 사실 나중에 현장에서 보니까 네. 병력들이 저희 초동조치부대들은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총하고 다 예. 휴대하죠. 총기를 들고 갔고 그 다음에 총은 탄약은 이제 안 가져가고 그 공포탄을 네. 대신해서 갔는데 제가 현장에서 먼저 보고 너무 상황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총기는 차에다 다 내려두고 빈몸으로 내려서 임무를 수행해라 이렇게 임무했습니다. 네. 그럼 총기는 차량에 놔둔 상태에서 빈몸으로 내렸다. 그때 임무 준 거 있습니까? 그때도 역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시민들 안전 지키고 그 다음에 장병들 임무 잘해라. 그렇게 마치 잘해라가 표현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가서 원래 저희 기본 임무가 국가 중요시대장 경계입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고 신원 확보를 하는 게 유사시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본청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청. 근데 그런 임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본청 외곽에 있었습니다. 본청 외곽 경계를 담당했다. 네, 근데 말씀- 그 인원도 너무 사람이 많아서 네. 인원 중에 한 40여 명 정도밖에 못 탔고 나머지는 것까지도 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 이건 출동 당시 임무 부여에 대해서 나온 동영상인데요. 증인은 소방사 출동 인원들에게 시민들, 장병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총은 두고 빈몸으로 내려서 임무를 수행하고 장갑차는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하셨죠. 그렇습니다.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라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 본관으로 가지 않고 국회 본관 외곽 경계에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죠. 지시가 있어서가 아니고 예. 매뉴얼상 저희는 내부에 들어가는 계획이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증인은 국회 어디로 가서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몰라서 당시 우선 초동조치 부대만 소집해서 출동했고 출동하면서 서울경찰청장 김목식에게 전화를 해서 서울에 무슨 상황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고 또 국회 협력관에게 전화해서 수방사 병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내해달라고 부탁한 바도 있죠. 그렇습니다. 을 121호증의 1 김청학과 조성의 대화 내용 띄우겠습니다. 이것은 계엄 당시에 1경비 여단장 조성영과 군사 경찰단장 김청학이 대화를 나눈 것을 녹취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녹취 시간이 당일 23시 51분 10초 때 녹취가 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면은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23시 51분이면 그 시간이면 이미 이제 국회에서 23시 47분에 회의가 개의되고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 대화를 살펴보면은 그때까지도 증인이나 그리고 증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 조성현, 김창학 모두 국회로 가서 뭘 해야 하는지 임무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전술제대 지휘관인 저의 책임입니다. 상황 평가를 해서 과업을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하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질문서에 나와 있는 국회 정경사진 잠깐 제시하겠습니다. 병력 이동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의 지시에 의해서 35 특임대 3지역대대가 출동하게 되었는데요. 출발 시간이 증인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23시 10분이었습니다. 그때 출발한 사람은 16명 뿐이었습니다. 맞죠? 저는 실제 어떻게 인원이 어떻게 왔는지를 모릅니다. 시간은 기억 다 안 나시는군요. 네. 이제 이 시간이면 계엄 선포된 후에 40분이 지나서야 초동 조치가 출발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좀 늦게 출발했죠. 답변 드리기가 잘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엄 선포 전에 증인은 미리 병력 출동 준비를 한 사실은 없죠. 미리 준비시킨 사실은 없죠. 그렇습니다. 3호 특임대대가 국회 경내도 아니고 여기 국회 인근 한강 주차장, 이 노란색입니다. 이 한강 주차장에 도착한 시간이 23시 45분이었고
계엄 선포 후에 1시간 15분이나 지나서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하신 다음에 움직이다 보면 예. 자동적으로 시간상 그렇게밖에 될 수가 예.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제 뒤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당시 이제 시민이 너무 많아서 병력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키지 못하다가 최초 출발한 35특임대 3지역 선발대 14명, 16명 출발했는데 운전면허 좀 빼고 14명만이 국회 칠문에 있는 담을 넘어서 국회 경내 이쪽으로 겨우 진입을 했습니다. 맞죠?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예. 그 증인의 공소장 기재에 따르면 그 시간이 12월 4일 00시 24분, 즉 계엄 선포 후 2시간이나 지나서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계엄 선포 후에 2시간 만에 수방사 병력 14명만이 국회 본관도 아니고 국회 칠문 근처 담을 넘어서 경내에 겨우 들어갔는데 이 칠문에서부터 다시 국회 본관으로 가려면 또 한 15분 정도 또 많이 소요되죠.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도 임무를 수행하면서 TV 같은 현장 중계를 봤나요? 보지 못했고 보지 저희 못했습니까? 부관이 스마트폰으로 혼자 보고 있는데 저는 예. 전화가 너무 많아서 볼 확인을 수가 못했나? 없었습니다. 예. 네. 17-8번은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의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은 이 12월 4일 01시 03분 그러니까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하고 난 후입니다. 35특임대 후속부대 23명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칠문을 넘어서 국회 경내로 진입했는데 그 시간 기억하십니까? 그런 상황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시간 자체를. 예. 예, 알겠습니다. 17번, 17-10번 생략하겠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키기 전에 국회 경내에 있었던 수방사 병력이 겨우 14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 기억하십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국회 출동 지시 후에 국회 근처 이 주차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아까 1시간 15분 정도 출동 시간 걸렸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시간은 뭐 현재 늦은 시간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이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18번 생략하겠습니다. 예, 125중에 12 동영상 재생해 주십시오. 작전 중간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나 전화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한 차례 정도 오셨는데 한 번. 예, 지금 기억에 지금 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전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셔서 똑같은 걸 물어보셨습니다. 어떤 걸 물어보죠? 거기 상황이 어떠냐. 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시고 더 전화 끊으셨습니다. 작전. 예, 김명주 TV에 나간 것이 계엄 후 2일 후니까 그때 기억이 가장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까지도 예, 사실은 굉장히 기억이 없었습니다. 예, 네. 기억이 다소 불분명했을 상황이군요. 그리고 누구하고 접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어보지를 못했고 예, 그냥 상황일지, 그러니까 예. 지통실의 상황일지를 받아서 시간이 어떻게 됐구나만 알고 예, 그때 비로소 병력이 어떻게 투입되고 어떻게 됐는지를 그때 저도 상황을 이해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 증인은 대통령으로부터 1회 전화를 받았고 아까 동영상 나와 있듯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대통령이 물었고 증인이 국회 앞에 도착했는데 무척 복잡해서 인원이 이동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더니 이에 대통령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알았다라고 전화를 끊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맞나요? 기억나나요? 네, 그것은 맞습니다. 예. 증인은 대통령에게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혼잡합니다. 들어가려고 해도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건 기억나나요 혹시? 그래서 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증인에게 국회 정문에서 의원회관 쪽으로 쭉 가다 보면 경찰이 신분증 확인하고 국회 관계자들을 들여보내주고 있을 거다. 거기로 가서 경찰에게 얘기하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하시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증인은 방금 본 영상에서도 막 헷갈린다고 아까 말한 게 나오는데요.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시 장관으로부터 수십 번 전화가 오고 또 그 밖에도 서울청장, 국회 협력관, 예하부대 지휘관들과 셀 수 없이 많은 전화 통화를 해서 정신이 없었고 또 누구와 몇 번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맞죠?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증인은 계엄 이후에 부관에게도 전화가 너무 많이 오고 정신이 없어서 계엄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죠. 네. 예. 대통령이 증인에게 국회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준 통화 이후에도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과 총 몇 번 통화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군 검찰 등은 증인을 조사하면서 대통령이 또 전화하지 않았냐, 뭐 이런 저런 내용으로 통화하지 않았냐 이렇게 유도하면서 물은 적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증인은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이 계속 반복해서 물어서 검찰이 질문한 것에 맞는 그런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적도 없나요? 그거는 검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전화해서 190명이 들어왔다는 건 확인도 안 된다.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계엄이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이건 기억이 없다고 진술을 하셨는데요. 맞죠? 답변드리지 않고 예. 이 부분이 저의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시 수방사 병력은 공포탄뿐만 아니라 총기도 소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혹시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예. 전체적으로 어떻게 작전을 그려나가는 건지 그걸 한번 설명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20호 중에 13 동영상 재생해 주십시오. 그거는 상급부대에서는 혹시 보고했다든가 지시받은 건 있습니까? 철수에 관계된 거는? 근데 얼마 안 돼서 위에서도 연락이 와서 철수를 승인한 걸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렸다기보다는 임무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사항계통으로 철수하라고 네네. 했습니까? 사령관님인 장관이나 계엄사령관한테 전화를 받은 건 아니고요. 네,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건 예,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후에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병력을 철수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 지시가 상황계통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수방사 병력은 상황계통으로 지시도 받은 적이 있죠. 그 부분은 제가 비하폰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예. 증인은 계엄 당시 대통령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은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원 벙커에 대해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체포와 관련돼서 계속 언급되는 것이 수방사 비원 벙커인데요. 또 증인은 또 국방이나 국회에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말문을 막아서 말씀을 못 하신 걸로 보입니다. 수방사 비원 벙커가 뭐 하는 곳입니까? 모두 다 아시지만 예. 국가 중요 시설이고 전쟁 지도부가 들어간 곳, 군사 지휘부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보안입니다. 예, 그렇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예. 국회에서든 어디서든 이런 얘기들을 언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본 법정에서 누군가를 체포해서 구금하기 위해서는 방마다 화장실 등의 구금을 위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수방사 비원 벙커는 그런 시설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아 누군가를 체포해서 수용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나요? 답변드리지 않고 다만 거기에는 평시에도 일개대대 병력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예. 전략사뿐만 아니라 여러 부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아까 그 전반적인 작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시간 저희가 1분 55초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대통령께서 담화하시면 전략 지침인데 모호하고 또 장관님이 작전 지시를 하면 역시 과업이 불분명합니다. 근데 그게 군인들의 역할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문민 통제 체제에서는 민간이 군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리뭉실 얘기하고 항상 군인들은 그 대비를 해야 됩니다.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 현장에 가서 전략 지침을 이해해서 나름 평가를 해서 명령을 주려면 구체적으로 주지 못하더라도 국제법과 국내법에 위반되지 않는 부분부터 해석합니다. 그게
통상 우리 교리상에 제약사항, 금지사항이 있고 최종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상황 벌어지자마자 부하들과 얘기하면서 최종 상태를 얘기한 게 그거였습니다. 과업이 불분명 상태에서 혼란할 수 있으니까 각자와 맨 위와 맨 아래가 같은 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곧바로 한 10분 내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국가 중요시설이 보호돼야 되고 국민은 안전해야 되고 또 시민이 안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장병들이 다치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시작하자라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제일 먼저 가게 됐던 건 사령관은 가장 결정적인 장소, 상황에 결심할 때가 어딘가를 봐야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국회였고 다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도 그 많은 훈련했지만 국회에 들어가서 훈련이라든가 정찰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겠다고 먼저 가겠다고 말했던 거고 가서 보니까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정말 시민들이 너무 많았고 상황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를 한 다음에 했던 금지사항 그게 두 가지였는데 장갑차 들어오지 마라, 장갑차 출동하지 마라, 그 다음에 모든 장병들은 총을 차에다 내려놓고 국회로 이동해라. 이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상황은 되게 복잡했지만 군인들은 단순하게 해석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임무가 되고 부하들이 불필요하게 시민이라든가 전우들을 다치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준 역할은 거기까지였고 그 다음에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분명히 전술제대 지휘관들이 저한테 자기들이 상황평가에서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때부터 과업을 줄 수 있었는데 계엄이 해제가 2시간 만에 끝나다 보니까 도착도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우리 부하들에게 작전 구상에 의한 하나의 과업들을 주지 못하고 끝나게 돼버린 겁니다. 이상입니다.